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강의하는 정지웅입니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이 과목 전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뽑아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책의 4페이지 보시는데 일단은 이 과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과목의 구성은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2차 과목에서 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되는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한 28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법령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2017년 1월 20일자로 시행된 법인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토지 거래 허가 담고 있는데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는데 중개 실무는 실무적인 다른 법령을 주로 출제해요. 예를 들면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다음 경매, 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해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이 과목의 전체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비중이 가장 높죠. 비중이 가장 높고 전 범위에 걸쳐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4페이지 총칙인데 총칙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는 용어 6가지의 용어 있고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있고 자, 시험에 나올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일단 용어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중개와 중개업입니다. 중개와 중개업. 일단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걸 하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그 책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두 번째 있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는 자격시험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OX? 맞죠? 미국 공인중개사하고 중국 공인중개사인 거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 다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도 돼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그런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시장군수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 없으면 시, 읍면은 군. 이 시장군수구청장을 4글자로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다 아시죠? 자,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면 이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바쁘니까 개공이라고 해요. 처음에 좀 어색하죠. 개공 이러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기 4번째 용어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자. 그럼 이 개공 종류 둘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드디어 이자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싶은 중개업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려고 해요. 자, 중개업이란 그 표 안에 몇 번째 있냐면 3번째 있어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개라는 용어는 조금 있다가 또 배우는데 자, 중개는 말 그대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죠. 이 중개하는데 이걸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정의. 자, 이거 빠지거나 이거 빠지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의뢰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니까. 또 보수를 받고 중개했어도 어쩌다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이건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뭐다? 중개업이다. 이 중개업을 하려면 뭘 따라? 증 따라 아니면 법이 만들어라.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개공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겠죠. 뭘 하지 않고, 그렇죠. 등록하지 않고 무엇을 한 자, 그렇죠. 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어떻게 처벌하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무엇을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이런 걸 시험에 내요. 자, 그냥 질문에만 답하세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보수를 받기로 약속돼 있고 보수를 요구한 상태예요.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다. 5. 질문 대답해 보세요. 그럼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이 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X. 당연히 X지. 중개업이 아니랬잖아. 중개업이 아니면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잘 나와요. 이게 또 하나. 우연히 단 한 번 중개를 했다면 뭘 받아도, 보수를 받아도 이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앞으로 우연히라고 뜨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중개업은 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 안에 이제 중개, 이걸 지금부터 보는데, 자, 중개는 뭐냐 이거죠. 중개는 그 책의 첫 번째 용어가 중개예요. 중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에 대하여? 그렇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토, 건, 입, 광, 공,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이루어집니다.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 알선하는 것이 곧 뭐다? 중개다 이겁니다. 중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거 물어보겠죠. 토, 건, 입, 광, 공, 이것이 중개대상물이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토, 건, 입, 광, 공 아닌 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뭐 선박이나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것들은 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답하면 돼요. 답하면 되고, 중개대상물은 오른쪽 페이지 가서 좀 이따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중개가 성립되고, 또 당사자 간의 매매를 알선했다. 중개죠. 또 교환 계약을 알선해도 뭐다? 중개다. 임대차 계약 알선해도 뭐고? 중개예요. 그런데 그 밖의 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밖의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무언지도 출제를 해요. 출제합니다. 이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상권 OX O. 자, 지역권 O. 다 토지에 성립되는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니까. 자, 전세권 O. 전세권도 O고, 시험에 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당권. 저당권도 토지나 건축물에 성립되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되는 권리죠. 하지만 저당권은 일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대출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도와줬어도 이건 뭐다?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당권이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담보물권 중에 질권은 동산에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라고 풀어야 돼.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그 담보권 중에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유치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을 중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성립된 유치권을 뭐 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중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출제해야 되는 것들은 자,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이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법정지상권도 그 성립은 중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상권의 양도 가능하니까 법정지상권의 양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양도는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란 게 있어요. 이 법정저당권이 성립되는 것도 중개할 수는 없어요. 이 법정저당권은 민법의 649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중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출제되는 것은 등기된 환매권, 이런 것도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중개와 중개업을 공부했고요. 여기 공인중개사 아까 했죠? 공인중개사는 거기 두 번째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해버리면 자격은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 틀립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뒤에 군더더기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아까 했던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은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돼요. 상법상 회사라는 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 중에 하나 만들면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돼요.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는 거죠. 그 요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번 시간 안에 자세히 배워요. 이번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누구도 있냐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도 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에 만들어졌고 85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졌어요. 84년에 도입됐고 그리고 1989년도까지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중개업에 허가를 내줬다가 1990년 1월 1일자부터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에게만 허가를 내줘요. 이게 1990년 1월 1일 이전에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하던 자들은 그 이후에도 중개업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니까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저씨라고 불러. 저 아저씨입니다. 최소 경력이 27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셨고 폐업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근데 폐업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다시 등록은 안 되죠. 현재 이 부칙상 개공도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공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법인인 개공, 또 부칙상 개공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규율을 받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일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만 알면 되고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시험이 나오는 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둘 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에 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되고 이거 외에는 출제가 안 돼요. 자,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용어 둘 더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취직했다는 거예요. 취직. 영어로 SG라고 제가 불러요. 제 마음대로 그냥 해요. 소공, SG.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영어로 JB라고 제가 불러요. JB. SG와 JB.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고용인. 자,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일단 소공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데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가 소공입니다. 법인은 그 사원 또는 임원이 누구냐면은 경영진 이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이사들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소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시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공이죠. 또 법인인 개공에 소속된 일반 직원 공인중개사도 소공이죠. 근데 이 법인인 개공은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인자도 포함해서 뭐라 부른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이라는 단어도 있고 보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또 확인 설명서의 작성, 또 거래계약서의 작성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죠. 직원이니까. 다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당연히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오. 또 어떤 지문도 내냐면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X. 또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만 소공에 해당한다. X. 그자만 소공인 건 아니죠. 자, 다음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업무 수행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집 보여주기와 컬핏하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와요.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등 X.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다 틀립니다. 수행이란 단어 들어가도 틀립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용어. 중개업, 중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했습니다. 이때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4페이지 아래에 있는 예제 26회 문제인데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1번 법정지상권 양도 행위를 알선했으면 중개에 해당한다. 벌써 답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법정지상권의 양도 중개에 해당한다. 2번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히 단 한 번 건물 매매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았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까 제가 우연히 되면 중개업 아니랬죠. 이건 계속한 게 아니니까요.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이 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 X. 다음에 소공이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그자도 포함한다.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확인 설명 의무 틀린다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의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용어 정의 마치고 오른쪽에 중개대상물로 갈게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중개대상물까지 왔어요. 중개대상물. 자, 일단 이 중개대상물은 종류 5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종류 5가지. 토지, 또 건축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토건, 입광공.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토건입고 항공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자동차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나오면 틀립니다. 선박 여러 번 나왔습니다. 출제위원이 선박을 좋아하나 봐요. 선박 X. 항공기 X. 줘도 못합니다. 다 X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권리금. 권리금이 매우 잘 나오는데 권리금은 그 건물의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고 그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 상가의 어떤 영업권에 대한 가치, 시설물에 대한 가치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다.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유형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다. 그러니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니까 이 권리금은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자,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도와줬어. 권리금을 주고받는 걸 도와줬으면 이건 뭐가 아니다. 그렇죠. 중개가 아닌 거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도 아닌 거죠. 중개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마디로 복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 보지만 중개보수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벌돼요? 한도를 초과하면 다 알잖아요. 제가 안 들린다고 해서 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다 들립니다. 마음속으로 들려요. 네. 복비의 초과하면 얼마예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권리금은 뭐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은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고 초과 처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건축물 쪽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건축물은 미등기 건물 O, 무허가 건물도 O라고 풀어야 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서 이게 건축법 위반일 뿐인 거지 사법상의 거래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O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그리고 주벽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봐요. 민법상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건축법상 건축물로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는데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이 세 개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다. 아무개에게 동호수가 정해져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현재 현저라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대로 곧 지어질 거죠. 그래서 분양권은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 그러니까 이거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푸시면 돼요.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에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에 불과한 입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고요. 당첨만 됐어요. 아직 저한테 몇 동 몇 호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인 이걸 판례는 입주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분양 예정자에 불과한 입주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그 상태에서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대토권. 대토권은 현재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될 경우 저쪽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을 받을 지위. 그럼 택지를 지금 공급받은 거예요? 아니, 공급받을 지위.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 이 상태에서는 특정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특정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 쪽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다. 이게 중개대상물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임목이라는 건 등기된 수목 집단입니다. 나무, 수목의 집단도 등기가 되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하면 중개대상물 5, 이게 임목입니다. 이 임목으로 등기하는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는 그냥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5페이지 보면은 예제 있잖아요.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다 골라라. 자, 첫 번째 선박 X.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세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지붕 있고 기둥 있고 지붕은 있는데 주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X.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자 가치 X. 아까 권리금 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주군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이것도 특정한 토지 아니니까 X. 4개 다 X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이쪽으로 할게요. 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지울 동안 외우세요. 손가락을 펴가지고 이렇게 정책심의위원회 한번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좀 잠 온단 말이에요. 빨리 다시 정책심의위원회. 자,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칠자가 2번 나와요. 칠자가 2번. 자, 깨끗이 지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공인중개사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일 어디에 두느냐?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다가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다음 심의사항 4가지는 이렇게 외우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공부선수, 이렇게 외우세요. 공부선수다. 이게 심의사항입니다. 자, 공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일들을 심의한대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요한데,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아까 기업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였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기관장이죠. 시험시행기관장 좀 이따 배우는데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근데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은 시험의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디는 쉽게, 어디는 어렵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준비를 다 하고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따라야 똑같이 시험 볼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2016년에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오른쪽 가세요. 구성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위원장은 항상 포함하거든요. 위원장 제외라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이 7명, 11명. 7월 11일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7월 11일. 좀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7월 11일 7명, 11명. 위원장은 누구래요? 국토부 제1차관. 장관이 위원장인 건 없어요. 항상 장관이 위원장인 건 없어.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그게 별표. 누가? 국장이 위원을 임명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쭉 써 있는데, 이런 건 뭐냐? 외우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인데 원래 공무원인 사람은 임기 없어요. 거기 그 위원 중에 동그라미 1번 공무원도 있잖아요. 이제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는 임기 2년인데 웬만하면 2년이에요. 웬만하면 2년이고, 거기서 적어둘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연임이 없어요.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X로 잘 골라주세요. 연임 규정은 없다. 그리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당연히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을 하겠지. 남은 기간 하겠죠. 제가 아까 7자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자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친 건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적어두세요. 없으니까. 자, 회의 소집. 회의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7일 전까지. 그래서 이 동네 7자가 2번 나온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여러분 마치고 8페이지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좋지만 이 중에 반드시 푸셔야 되는 문제 몇 개 찍어 드릴게요.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다 풀어보시면 되고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7번 아니 그 12쪽에 1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 27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다. 좋아. 그 다음에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7명, 11명. 그렇지.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아니라니까.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지대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번은 아까 없었던 내용인데요. 느낌대로 풀어보세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대리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위원은 오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거 느낌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척 사유입니다. 다음에 5번도 아까 없던 문장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익혀는 두셔야 돼요. 자, 1장 마쳤네. 1장에서 우리 공부한 건 용어, 중개대상물, 정책심의위원회 여기까지 봤어요. 다음 2장 공인중개사인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하냐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에 찾아서 등록해서 개공이 되고 이 과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시험시행기관장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시행기관장은 원칙은 누구다고 했죠? 아까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누구? 국장이라고. 이미 시험에도 22회 때 원칙은 국장이고 예외는 시도지사다 X 이렇게 나왔고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입니다. 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냐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공인중개사를 관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균형 유지를 위해서 누가 나서서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시행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 하나만 메모 좀 하시는데 자, 실제 시도지사는 이제 시험의 업무를 위탁해요. 시험의 업무를 위탁을 한다. 위탁.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위탁하는데 첫 번째 위탁은 어디다 하느냐.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위탁을 해서 한 기관이 위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이 돼 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밑에 2번은 지나가요. 시험이 안 나와요. 다음 14쪽에 시험이 나오는 것만 밑줄 쳐드릴게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또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위원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오른쪽에 자격증까지 가세요. 벌써 합격했습니다. 벌써 합격했는데 물론 당락 여부는 시험 본 당일 바로 압니다. 왜? 정답이 오후 5시 나오니까 시험지 갖고 나오잖아요. 채점을 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합격합니다. 합격하고 신나는 밤 보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술을 마셔도 다음날 그렇게 개운합니다. 합격하면 그렇게 개운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60점 합격하면은 좀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하긴 하죠. 예. 한 달 있다가 합격자를 최종 발표하니까요. 자, 그리고 한 달 후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해요.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국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문장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도지사는 시험의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에 있거든요. 근데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1개월 이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다. 국장 이러면 X. 그리고 재교부는 뭐냐면 분실 훼손 이렇게 되면 재교부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재교부는 어떤 시도지사에게 하래요?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표현하죠. 처음에 줬던 대로 가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결격 사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응시 제한. 응시 제한이 법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다음 시험에서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분이 됩니다. 무효처분이 되고 그 무효처분일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못 본 사람 몇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특이하죠? 컨니가다 걸린 사람을 더 싫어해요. 더 싫어해요. 밑에는 자격 취소 사유인데 이건 행정처분 가서 배웁니다. 나중 단원감도 나옵니다. 16쪽. 당연히 양도되어 금지되겠죠. 유사명칭도 금지되겠고.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 이걸 쪼개서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이걸 위반하면 당연히 뭘 줘요? 자격 취소를 줘요.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요.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이 사람은 자격증을 양수 대여 빌린 사람이잖아. 빌린 사람이니까 형벌만 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앞으로 이렇게 간단히 씁니다.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당연히 명함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이자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아닌 자니까 형벌만 줘. 1-1. 오른쪽 문제 있는데 문제는 18쪽에 있는 그 1번 문제 아래에 있는 1번 문제 오른쪽 2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른쪽 2번 문제 되게 중요한데 2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2번 19쪽 자격증 등록증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힌트 드릴게요.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 등록증은 누가 준다?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증 우리 등록은 시군구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틀린 거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고요.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이 있다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2번 등록증은 어디서 주느냐?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맞아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이걸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3번 자격증, 등록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이런 거 풀 정도 실력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네. 틀려요. 자격증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원래 이렇게 잘 내요, 문제를. 예. 묶어가지고 둘 다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자격증,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증. 이 관계를 항상 이해하셨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4번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었으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단체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5번에 우리 재교부라는 걸 신청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는 항상 지자체 조례 수수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0쪽.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땄어요.
아까 제가 앞에 첫 부분에 적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요. 근데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만들어도 된다고요? 법인을 만들어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어딜 찾아가라고 그랬죠? 시장구수구청장을 4글자로 그렇습니다. 등록관청. 여기 찾아가서 뭐 하셔라? 등록하셔라. 그럼 이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한 시간 만에 증 따고 개공까지 다 되고 엄청 빨리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페이지 들어갑니다. 등록관청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 필요 서류 이런 거 첨부해서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네. 좀 전에 우리 문제도 풀었잖아요. 자격증 시도지사,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 밑에 등록 기준 별표예요. 이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등록 기준이. 매우 중요한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등록 요건이라고도 해요. 근데 등록 기준과 등록 요건이 무슨 뜻인가는 좀 알아야 되죠.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라는 건 등록 신청 이렇게 적으세요.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우리가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을 거고 또 누가?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겠죠. 자, 공인중개사는 2가지만 갖추면 돼. 첫 번째 뭘 받느냐? 실무교육이란 걸 받아야 돼요. 당연히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받아요? 등록 후에 받아요? 등록 전에 미리 받아야 되죠. 미리 받고 그다음 이걸 교육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실무교육을 받는데 언제 받냐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자, 다시 언제? 등록 신청일이 오늘이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았어. 근데 1년도 넘게 등록을 못했대. 그러면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고 13만 원 돈 내야 되고 4일 연속으로 하루에 8시간씩 받으셔야 돼. 현재 교육시간은 법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도 이제 28에서 32 사이에 해요.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된다. 다른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배우는데 직무교육도 있고 연수교육도 있어서 이 자리에 다른 교육이 들어가면 틀려버린다. 등록하기 전에 받는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 2번째는 뭘 갖춰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를 해와야 돼요. 저질러 와야 돼요. 나 앞으로 확보할게 이게 아니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서 와야 됩니다. 자,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돼. 자,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등록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 절차 말씀드릴게요. 건축 허가 받고 착공 신고, 시공, 감리 받고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받아요. 사용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 시군구에서 이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를 해와야 등록해 준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뭘 받았으면 사용 승인 이거 하나 말하면 되거든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록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등록이 된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사용 승인까지 받은 건물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괄호 안에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이 말은 가설 건축물에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설 건축물에 등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2번째 줄 끝에 보면은 확보 옆에 괄호 있죠. 확보 옆에 괄호 안에 있는 방법으로 확보를 해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 꿈이 뭐예요? 우리 꿈 소유지 소유. 우리 10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1층에서 중개업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소유 또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뭐 했어?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거 전세. 그 다음 임대차. 이게 다 가능하다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게 다 가능하다.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X.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필기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이어도 된다. 근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회사이어도 되고 협동조합이어도 되는데 협동조합도 법인이 한다고 그랬고요. 괄호 안에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이게 등록이 안 돼.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아요. 겸업 제한을 받는데 법인은 법의 14조를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실 텐데 중개업 있고 중개업이 아닌 부동산과 관련된 5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가 있어요. 이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이어야 등록해주게 돼 있어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업종을 할까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5개 업무 중에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 만들어 볼게요. 중개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5. 택지 분양 대행은 이 7가지 업무에 없습니다. 문제 만들어 볼게요. 중개업과 택지 분양 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4조에 정해진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누구여야 돼?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돼요. 대표자는 이미 중개사니까 대표자를 포함 제외라고 해야 돼. 이게 포함이라고 안 돼요.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나머지 이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임원이라는 표현을 써. 이사들을 임원이라고.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 이사들을요. 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줄여서 2글자로 사원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 요건대로 만들어 보면은 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이 한 사람이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이어야 돼. 이어야 3분의 1 이상이 되죠. 한 명 더 있으면 이자는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2분의 1이 되니까 한 명 더 있어. 역시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 3분의 1이 되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대표자 빼고 넷이면 둘, 5, 둘, 6도 둘. 시험이 7도 나와서 7일 땐 셋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실무교육 받는 거 조심해야 돼. 전원 다입니다. 중개사든 아니든 따지잖아요. 5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제 한번 풀어보면요. 예제. 법인이 등록할 때 등록 기준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왜 틀렸느냐? 사무소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었잖아요. 면적 규정은 없었으니까 땡. 다음 2번은요. 전원 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것. 나중에 사고 예방 교육도 있어요. 제도에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요? 실무 교육을 받으라고. 실무 교육.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왜 틀렸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영리 협동조합이니까.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았죠. 5번은요. 3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좋아. 자, 등록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어야 개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이중 등록 금지. 당연히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없다. 이중 등록 안 된다. 이중 등록을 위반하면 위반시 제재 정도는 미리 좀 알고 가세요. 이중 등록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 등이라는 것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 개공 등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양쪽 사무실에 걸치는 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이중소속 금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소속 금지. 이중소속 금지를 위반한다. 양쪽에 걸치는 건 다 금지된다. 이중소속을 위반하게 되면 자,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취라고 그래 앞으로 줄여서 1-1.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 위반하면 자격정지. 일종의 영업정지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격정지, 그 다음에 1-1 형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하면은 이자는 행정처분은 없어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이 기자는 뭘만 받아요? 형벌만 받아요. 형벌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중소속 금지 보셨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현재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핵심을 정리해보면 6가지 용어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하셨고 그 다음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용어와 중개대상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정책, 심의, 위원회 이거 하셨네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 시도지사, 수의사교부 자격증 교부 절차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 등록 기준 중요하다. 갖추어야 등록된다. 그다음에 개공이 됐다. 개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안 된다. 이중 소속 안 된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제 보셔야 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